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일의 나쁜 기억이란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스웨이란 책인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해요. 제일 왼쪽 위에 뭐가 보이세요? 비행기 하나가 보이죠? 네덜란드 국적기 KLM 비행기가 네덜란드를 출발해 갖고 그 서아프리카 쪽에 있는 라스팔마스 제도라는 휴양지예요. 그 휴양지로 그냥 휴양객을 가득 태우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라스팔마스 공항에 꽃집이 하나 있는데 그 꽃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보기에는 이거 무슨 테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그쪽으로 오고 있던 모든 비행기를 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테네리페 섬이라고 있었는데 그 섬에 그 공항으로 이 비행기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버린 거죠. 오늘 이야기는 1977년 3월 27일 테네리페 섬에 있는 로스 로데우스 공항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라스팔마스 공항으로 오고 있던 비행기 5대가 테네리페 섬에 머물고 있었어요. 5대 머물고 있는데 보시면 보이죠? 작은 비행기 3대가 앞에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이 747 전복이 큰 2대가 있죠. 하나 앞에 있는 게 아까 얘기한 KLM 비행기고 뒤에 있는 게 미국 국적의 패남기가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 KLM 비행기의 기장 이름이 반잔텐인데 반잔텐 기장이 아주 짜증이 나버린 거예요. 왜 짜증이 났냐면 우리나라도 요즘 왜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미 네덜란드는 필수 휴식 시간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이 승무원들을 필수 휴식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게 돼요. 승무원을 교체해야 되고 서류 작업을 해야 되고 아주 골치가 아파진 거죠. 그러니까 반잔텐 기장이 짜증이 나서 꾀를 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승객들을 좀 미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공항에서 거부하죠. 다 승객 내리게 하세요. 그래서 또 승객들 다 내리고 시간은 흘러가고 반잔텐 기장이 이래저래 고민하다 보니까 또 하나 꾀가 나요. 뭐가 있냐면 어차피 라스팔마스 공항에서 급유를 중간에 받아야 되는데 이 중간 급유를 이 테네리페 공항에서 받으면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급유를 받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비행기가 한번 급유를 받으면 우리 차 휘발유되는 거랑 좀 다르죠.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45분에서 50분 걸린답니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유를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스팔마스 공항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 폭발 사고가 아무것도 아니었대. 그냥 다 오세요. 그래서 비행기들이 출발합니다. 앞에 작은 비행기 3대가 이제 출발을 시작한 거죠. 근데 패남기는 출발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KLM 비행기가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서 중간 급유를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반잔텐 기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죠. 더 짜증이 나죠. 자기한테 화가 나죠. 이런 마음을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항상 모든 일이 벌어질 때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고 그러죠. 이날따라 또 저녁인데 안개가 끼면서 시계가 한 500m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비행기가 이제 2대가 출발하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KLM 먼저 출발해서 활주로를 거슬러 올라가고 왼쪽에 택시웨이를 타고 쭉 거쳐서 끝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패남기가 뒤로 와서 오다가 왼쪽 택시웨이로 빠질 때 KLM은 출발하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잔텐 기장이 제트 엔진을 점화한 거예요.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기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세요? 허가가 없었잖아요. 나도 알아. 그냥 알아봐. 하고서는 기장은 출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비행기 출발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활주로에서. 부기장은 전혀 이륙 허가를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패남기는 왼쪽에서부터 쭉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금만 지나가면 왼쪽 택시웨이로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KLM은 출발을 시작해버렸어요. 빠르게. KLM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계가 한 500m 정도 확보되어 있었는데 500m 앞에 패남기가 나타난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반잔텐 기장이었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트 엔진 한번 점화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얘기했듯이 더 달려야 돼요. 더 달려서 미리 떠버리면 되는 거예요. 500m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반잔텐 기장은 더 열심히 달려버립니다. 간신히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 뜰 때쯤 된 거예요. 패남기가 왼쪽으로 이제 거의 꺾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KLM기는 이 앞이 이제 조종석을 뜬 거예요. 떠서 이제 뜰려고 그래요. 너무나 빨리 올리다 보니까 이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으면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요. 막 불꽃이 튀고. 그래서 거의 떴어요. 이제 다행이다 한 순간
뒤가 두 대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중에 이날 583명이 사망하는 항공기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이날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뭐 필수 휴식 시간 문제도 있었을 거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급유를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 거고, 반잔태 기장이 짜증도 나 있을 거고, 짙은 안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모든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뭐죠? 반잔태 기장이 갖고 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이성적 판단을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학자들은 얘기했어요. 손실 기피라고. 이 손실 기피 현상은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우리 본능이 바로 이걸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손실이 아니에요. 근데 미래에는 손실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내일 모레 글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죠. 대비하죠. 근데 그게 손실이 잠재적인데도 불구하고 확대돼 보이고, 우리는 거기에 과잉으로 반응하고 집착하고 하면서 일이 벌어지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안 와닿아요?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아요?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걸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퀴즈를 낼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잘 되니까 그 회사에서 어느 날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 보너스를 주는데 그냥 안 주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안 주겠대요. 자, 이렇게 할래? 아니면 그냥 똑같이 70만 원을 다 줄 테니 다 받아갈래? 어느 걸 택할까요? 1번, 2번. 대부분 2번을 택하죠. 당연히 저라도 안전하게 2번을 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가 그 다음 달에 슬픈 소식을 전해와요. 회사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월급 100만 원을 삭감을 하겠대요. 근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삭감하고 뒷면이 나오면 그냥 제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래? 아니면 똑같이 월급 70만 원을 다 삭감할래? 이번엔 어느 걸 택할까요? 1번? 그렇죠. 모두 1번을 택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질문인데 여러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답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만의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나온 손실 기피 현상인데,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그게 손실인 경우와 이득인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손실일 때 2.3배 정도 크게 느낀다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늘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뭘 준비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특히 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변비 환자가 많이 옵니다. 이 아이들의 변비는 병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같은 이야기인데, 엄마 아빠 그리고 의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조카들 다 있죠? 여러분 어려서 변비 있었던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한 살쯤 되는 아이들이 이유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대변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딱딱해져요. 이 딱딱한 대변 몇 번 보다 보면 항문이 찢어지고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 보는 게 안 아픈 거예요. 자, 이해해야 돼요. 아이들은 대변을 안 보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참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아파요. 근데 참아지나요? 대변이 뭐 쌓이다 보면 왕창 또 밀려나고 또 아프고 애가 놀래고 공포에 빠지게 되죠. 이 아이는 대변 볼 때마다 아파서 공포에 빠지게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대변을 못 보면서 끙끙거리고 참는데 밥도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을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얘는 대변을 보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 아이 목적과 달라요. 아이는 대변을 안 보는 게 목적이에요. 아프니까, 쌀 때 아프니까. 둘이 갈등이 벌어지고 엄마는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해주죠? 관장을 해요. 여러분 관장은 의사나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치료예요. 거꾸로 여러분 애기 입장이 돼봐요. 애기 입장이 돼보면 관장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1살짜리 아이가? 몰라요. 그냥 깜깜한 방에 끌려 들어가서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항문에 누가 손을 댄 거고, 그리고 그냥 이제 대변 볼 때 아픈데 그 대변을 왕창 보게 만들어 놓고 이 아이는 이거 몇 번 경험하면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그 공포에 질려서 트라우마에 빠져버려요. 또 이런 일도 벌어져요. 한 2~3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애 키울 때 알겠는데 변기 훈련이라는 걸 시켜요. 이거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변기 훈련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 변기 안 차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를 떼고 첫 번째 단계가 기저귀를 떼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기저귀를 떼면 어디다 변을 볼 것 같아요? 바지, 바닥, 뭐 변기 이런 얘기 나죠. 그거 누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어른들 생각이에요. 아이는 자기 평생 2년간 대변 봐온 곳이 어디예요? 기저귀예요. 근데 기저귀가 사라졌어요. 어디다 똥 싸요? 못 싸요. 대변 볼 곳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대변을 못 보면서 더 참게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으로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치료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치료의 목적 자체가 얘가 가지고 있던 나쁜 기억을 사라지게 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작용이 없이 장기간 먹이는 변을 묽게 만드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한 1년 정도를 장기간 쭉 쓰면 1년쯤 지나서 이 아이는 그 기억이 사라집니다. 왜? 똥을 묽게 만드는 그 약을 먹으면서 대변이 묽게 보고 좋은 경험을 자꾸 하면 나쁜 경험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쯤 지나서 약을 끊으면 다시 대변이 딱딱해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대변 딱딱하고 보다가 왜 피 흘리고 아픈 적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죠. 애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어른들이 개입을 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무서워서 이 어른들은 또 무슨 일을 벌어지냐면요, 한 달쯤 지나서, 약 쓰고 한 달쯤 지나서 이 아이가 이제 좋아져요. 그러면 이것도 약이라고, 의사도 그래요. 약 한번 끊어보지 그래요. 엄마 아빠도 약 오래 쓰는 거 싫으니까 끊을래요. 끊으면 한 달 전 기억은 바로 돌아옵니다. 얘가 트라우마 받았던 기억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약을 끊을 때마다 이 트라우마가 계속되면, 우리 치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을 없앴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억이 강화가 되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거죠. 어른들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집안이 모두 이 아이의 대변에 관심을 둬요. 그냥 아빠 퇴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물어보죠? 애도 있는데 얘 대변 봤어? 아이가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애예요. 대변이 그렇게 싫은, 그 단어가 싫은데 계속 어른들이 그 얘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애가 끙끙거리고 있는 걸 보니까, 아니 너 이렇게 똥도 못 싸냐?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 하죠? 온 식구가 자기 대변만 쳐다보죠. 엄마는 맨날 그 기저귀만 세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애는 더 트라우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일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엄마가 검색어를 칩니다. 아이 만성 변비 치면 뭐가 뜨는 줄 아세요? 아주 희귀병인데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라는 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거는 수술하는 병이에요. 희귀한 병이에요. 근데 증상은 똑같아요. 대변을 못 보거든요. 그럼 엄마 생각이 그런 거죠. 큰일 났네.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엄마는 그걸 나쁜 기억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수술 받게 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는 거죠. 애를 그냥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뭔가 하려고 해요. 그게 통제예요. 이 엑스캠퍼스의 오늘 이번 강연의 주제가 미래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또 인간이 미래를 통제하는 데 아주 능통합니다. 통제하려고 해요. 미래를 통제해갖고 좋은 미래를 끄집어낸다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요, 연구자들, 과학자들에 따르면 미래를 통제하는 것 그 자체가 만족감을 준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 본인 다 그렇죠. 아주 강렬한 우리는 미래 통제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이드가 살아있었다면 놓친 게 바로 컨트롤이에요. 저는 프로이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걸 빠뜨린 것 같아요. 프로이드 방어 기제 뭐 있어요? 억압, 투사, 부정, 합리화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살아있었으면 프로이드는 분명히 이 컨트롤을 새로운 방어 기제로 만들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은 미래 일에 두려워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뇌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의사라서 이제 뇌를 가져온 것 같기도 하죠. 인간이 미래를 시뮬레이션을 늘 합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를 그리고 있는데, 그때 뇌에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듯이 전전 두엽 중에서 특별히 도소라테랄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게 배외측에 있는 전전 두엽인데 이게 CEO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 내리고 판단하는 거는 이쪽에서 다 하는 건데 혼자 하지는 않아요. 뇌 각 영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받아서, 그리고 이걸 갖다 결정 내려주는 것이 바로 도소라테랄 프리프론탈 코텍스인데, 이 특히 정보 주는 것 중에 중요한 정보 주는 부위가 바로 여기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 안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팩트 체크라고 써 있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기억들을 갖다가 그게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이 뇌가 판단을 오류를 판정하는 부위가 돼요. 그래서 팩트 체커가 이런 거를 알려서 그 다음에 CEO한테 보내주면 알아고 보내주면 CEO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 있잖아요. 이 기억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내가 뭐 과거 회상만 하는 게 다 기억의 목적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이 기억이 좋던 나쁘던 간에 그거를 융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버립니다. 재밌는 스터디가 많아요. 과학적으로. 내가 인간이 미래를 예측을 할 때 도대체 뇌의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발화가 되는가, 활성화가 되는가를 봤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당연히 프리프론탈 코텍스 전전두엽이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동시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밝혀졌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아미그달라. 뭐죠? 편도체. 우리가 두려움을 관장하는 센터예요.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 아미그달라 편도체고, 히포캠퍼스가 뭐죠?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 히포캠퍼스인데 이게 동시에 발화가 돼요. 내가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내 뇌에서는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같이 떠오르고 그게 활성화가 됩니다. 왜? 거기로부터 우리는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를 받는 거죠. 인간은 참 특이합니다. 데니얼 길버터가 얘기한 이 현재주의가 뭐냐면요, 인간은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회상을 하고 현재 입장에서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현재에서 보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전 사실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미래는 사회적인 거대한 담론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래 사회적 담론에 따라 가나요? 내 미래는 누가 정하는 거죠? 나예요. 중요한 건 나의 미래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회가 어떻게 가든 상관이 사실은 없는 거죠. 상관 나중에 있겠지만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건 나인데, 지금의 내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냐. 자, 반찬통기장. 미래 벌어지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괜히 신경 쓰다가 큰 사고를 저질렀고,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취직해서 100만 원을 보너스를 받든 100만 원 삭감당하든 여러분은 현재 입장에서 그걸 선택한 거고, 아까 보던 우리 변비 환자들 있잖아요. 변비 환자들, 여러분 항문이 아파서 대변 못 보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냥 5, 6세가 지나가면 저절로 없어지는 현상, 병이 아닌데 애가 잠시 끙끙거리는 모습을 갖고 어른들이 그거를 개입을 하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이 아이를 갖다 그렇게 만드는, 트라우마에 빠지게 만든,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경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게 미래를 그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 뭐예요, 여러분들? 책도 많이 읽고 친구들이랑 토론도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경험 많이 해두는 그 기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쁜 경험, 나쁜 기억이 내가 많이 갖고 있다면 미래는 암울하게 그려질 거예요.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신비한 동물사전. 해리포터 시대 이전 시대를 그린 영화예요. 이 영화에는 마술사인 뉴트, 티나, 그리고 티나 동생 퀸이가 나오고 일반인으로서 머글린 제이콥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이 벌이는 모험이죠. 사건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이 신비한 동물들이, 재미있게 생긴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극 중에서는 퀸이하고 제이콥이 사귀는 사이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이 모든 일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마술사들이 결정을 하죠. 일반인들의 기억을 없애자. 그래서 천둥새를 날립니다. 이 천둥새가 기억을 없애는 비를 쫙 뿌려요. 그러면서 일반인들의 기억이 다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가서 이 제이콥, 일반인 제이콥이 빵집을 차리는데 대박이 나요. 빵의 모양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데 이 빵집에 퀸이가 찾아옵니다. 퀸이가 보이죠? 그윽한 눈빛으로 제이콥을 바라보지만 제이콥은 기억이 사라져서 퀸이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퀸이가 이렇게 빵을 보니까 재밌게 생겨서 이 빵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신비한 동물들로 만든 빵이에요. 퀸이가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빵을 만들 아이디어를 내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이콥이 대답을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언뜻 떠오르는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을 이깁니다. 여러분,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그 좋은 경험은 그냥 나의 미래를 멋지게 그려주는 바탕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